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이상하게 어떤 길은 걷기 편하고 기분이 좋은데 어떤 길은 나도 모르게 좀 인상을 찌푸리게 되죠. 가로수가지에 머리를 부딪힐 뻔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턱에 발을 헛디딜 뻔한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비 오는 날에요. 그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서 정말 크게 미끄러질 뻔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왠지 모를 편안함과 불편함이 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상세한 자료, 바로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보행안전구역 지침을 통해서 말이죠. 이게 그냥 보도를 이렇게 만드세요 하는 그런 건설 설명서가 아니더라고요. 성별이나 나이, 또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이걸 만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약속? 거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요청하신 대로 이 가이드라인의 7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씩 단계별로 아주 깊게 들여다볼 겁니다. 폭, 높이, 단차 같은 기준들이 어떻게 우리의 보행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지 그 숫자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벽을 없애는 베리어 프리 개념을 좀 넘어섭니다. 그건 사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고치는 방식에 가깝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할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예 처음부터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해서 모두에게 보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서울시가 제시하는 공평한 사용이나 적은 물리적 무력 같은 그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행로라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구현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침은 법적인 최소 기준을 넘어서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최적의 기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상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는다고 상상하면서 그 7가지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죠. 자, 길에 딱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역시 공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보도의 폭 말이죠. 어떤 곳은 둘이 걷기에도 좁아서 누군가 이렇게 비켜줘야 하잖아요. 유효폭에 대한 기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죠. 가이드라인은 이걸 아주 정교하게 단계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최소 1.2m. 이건 휠체어 한 대가 정말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절대적 최소폭입니다. 생존을 위한 폭이군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폭이죠. 여기서 조금 나아간 게 기본 1.5m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휠체어 사용자와 보행자가 서로 마주쳤을 때 굳이 멈추지 않고 스쳐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시가 정말 지향하는 핵심은 권장 2.0m입니다. 이게 바로 휠체어 2대가 나란히 가거나 휠체어 사용자와 보호자가 대화하면서 함께 걸을 수 있는 폭이거든요. 잠깐만요.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그냥 넓으면 좋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함께 대화할 권리와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1.2m 폭에서는 친구나 가족과 나란히 걸을 수가 없으니까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2.0m는 그 경험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길이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공간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추구하는 공평한 사용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A에서 B로 이동하는 기능을 넘어서요, 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사회적 경험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그 2.0m라는 이상적인 기준은 정말 환상적인데요. 근데 솔직히 얼마 전에 익선동 같은 구도심 골목 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가이드라인은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에만 적용되는 좀 반쪽짜리 계획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m 확보가 어려운 좁은 길이 이어질 경우에요, 50m마다 최소 1.5m 곱하기 1.5m 크기의 교행구역을 만들도록 규정합니다. 교행구역이요? 네, 잠시 멈춰서 서로 비켜가거나 일행을 기다릴 수 있는 숨통 같은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죠. 아하,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좋습니다. 이제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충분한 폭이 확보됐어요. 친구랑 대화하며 걷다 보면 사실 발밑보다는 서로를 보거나 주변 풍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머리 위는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죠. 낮은 간판이나 가로수 가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유효 안전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은 예측하지 못한 충돌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정시설물의 하단은 바닥에서 최소 2.1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2.1m요? 네, 이건 성인 남성의 평균 키에다가 사람이 걸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상하 움직임이나 모자 같은 요소를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수치입니다. 2.1m가 최소라면 서울시가 권장하는 기준은 당연히 더 높겠군요.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2.5m를 권장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비 오는 날 우산을 썼을 때의 높이까지 고려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 흰 지팡이는 바닥에 장애물만 감지할 수 있거든요. 지팡이에 걸리지 않는 어중간한 높이의 돌출물은 얼굴이나 상반신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머리 위 공간을 아예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저한테는 그냥 아야 하고 부딪히는 정도의 성가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겠군요. 공원에서 보는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도 보통 2.5m 정도던데 그게 단순한 미관 관리가 아니라 이런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였네요. 정확합니다. 모든 기준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자, 머리 위 공간도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보행 중에 가장 흔하고 즉각적인 위험은 발밑에 있잖아요. 아주 작은 턱이라도요. 유니버셜 디자인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단차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아주 엄격해집니다. 특히 휠체어는 구조상 큰 뒷바퀴보다 작은 앞바퀴가 먼저 장애물과 만나는데 이 앞바퀴가 2cm 정도의 아주 낮은 턱에도 쉽게 걸려서 앞으로 꼬꾸라지는 전복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휴,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보도 내의 맨홀 뚜껑이나 보도블록 이음새 등 모든 단차는 2cm 이하. 권장사항은 사실상 0cm, 즉 무단차입니다. 2cm도 엄청나게 작은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요? 네, 바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턱맞춤 구간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서는 부분의 턱과 차도의 높이차는 1cm 이하로 아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단 1cm요? 얼핏 들으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2cm와 1cm의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과거 기준은 2cm였는데 1cm로 강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근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수동 휠체어 사용자, 그리고 바퀴가 아주 작은 구형 유아차의 경우 2cm 턱을 넘을 때 턱하고 걸리는 충격이 상당합니다. 네네. 이 1cm의 차이가 그 걸림 현상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어서 훨씬 부드럽고 안전한 진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와, 1cm의 디테일이 누군가에게는 안전과 사고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군요. 그런데 횡단보도 턱을 낮추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다 평평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보도폭이 2m 이상으로 넓은 경우에는 부분 턱 낮춤 방식을 적용하는데요. 휠체어 통행을 위해 턱을 완전히 낮춘 구간과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턱을 일부러 남겨두는 대기 공간, 이걸 분리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쪽은 없애고 다른 쪽은 유지해서. 맞습니다. 서로 다른 사용자의 상충하는 필요를 모두 고려한 아주 섬세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영리하네요. 자, 이제 턱을 1cm 이하로 부드럽게 넘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다시 보도로 올라서는데 이번엔 경사가 느껴집니다. 보기엔 완만해 보여도 휠체어를 밀거나 아기오모차를 끌면 정말 힘들죠? 기울기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울기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르막 내리막 경사인 종단 기울기와 빗물 배수를 위해 좌우로 미세하게 기울어진 횡단 기울기입니다. 먼저 종단 기울기는 법적 기준이 18분의 1, 그러니까 약 5.5%지만 서울시는 수동 휠체어로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자력 주행이 가능한 24분의 1 이하, 약 4.1%를 권장합니다. 4.1%면 정말 완만하네요. 그 정도면 일반 보행자는 거의 경사를 느끼지도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배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더 교묘하고 힘든 적은 횡단 기울기입니다. 횡단 기울기요? 네, 제가 아는 한 엔지니어는 이걸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부르더군요.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2%의 경사지만 수동 휠체어를 타는 사람에게는 몇 블럭을 가는 내내 끊임없이 한쪽으로 쏠리는 힘과 싸워야 하는 고역이라고요.
아,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마트에서 무거운 카트를 끄는데 자꾸 한쪽으로 쏠려서 제가 운전을 못하나 자책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바닥의 기울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현상입니다. 빗물 배수를 위해 보도는 보통 차도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이 횡단 기울기가 50분의 1, 즉 2%를 넘으면 휠체어가 계속 차도 쪽으로 쏠리는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합니다. 드리프트요? 네. 사용자는 똑바로 가기 위해 계속 한쪽 팔에만 부자연스럽게 힘을 줘야 해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요. 비나 눈이 올 땐 의도치 않게 차도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적이네요. 자, 기울기까지 완벽하게 맞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가 온다면 어떨까요? 경사가 아무리 완만해도 발악 재질 자체가 미끄러우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까 제가 미끄러질 뻔했던 것처럼 5번째 요소, 마감이 중요해지는 순간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끄럼 저항 성능 BPN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관리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마른 상태가 아니라 비나 눈이 왔을 때를 가정한 습윤시 기준입니다. 경사로 같은 곳은 습윤 상태에서 50 BPN 이상이라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아름다운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물론이죠.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보도블록 사이의 틈새, 줄눈입니다. 줄눈이요. 그 작은 틈새까지도 기준이 있나요? 그럼요. 이 간격은 0.5cm 이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넓어지면 휠체어의 작은 앞바퀴나 지팡이 끝, 하이힐 굽이기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특히 휠체어 주행 시 계속되는 덜컹거림은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처럼 특정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이 지속적인 진동이 근육 경직을 유발해서 엄청난 고통을 줄 수도 있거든요. 와, 0.5cm라는 숫자는 그런 고통까지 헤아린 결과물이군요. 맞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디테일이네요. 자, 비 오는 날 안전한 마감재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고인물이 없어야겠죠? 6번째, 배수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빗물밭이나 배수구 덮개도 잘못 만들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칙은 명확합니다. 물은 잘 빠지게 하되 사람과 바퀴는 빠지지 않게.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휠체어 이동이 빈번한 횡단보도 턱맞춤 구간이나 건물주 주출입구 바로 앞처럼 중요한 동선에는 아예 빗물받치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도 오래된 배수구 덮개에 구두굽이 끼어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었지만 만약 그게 지팡이 끝이나 휠체어 바퀴였다면 정말 아찔한 사고로 이어졌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한다면 덮개, 즉 그레이팅의 규격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덮개의 틈새 간격이 아주 촘촘해서 바퀴나 지팡이가 빠지지 않는 안전형 그레이팅을 사용해야 하고요. 또 금속 재질은 비에 젖으면 빙판처럼 미끄럽기 때문에 반드시 표면에 거칠거칠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써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요소에 도착했습니다. 보도 위에서 가장 눈에 잘 띄면서도 어쩌면 가장 많은 고민이 담겨 있을 것 같은 시설물, 바로 점자블록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생명선과 같은 안내자이지만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에게는 진동을 유발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서 설계가 아주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상충하는 요구를 조화시키는 것이 이 가이드라인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용자의 필요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니까요. 그리고 그 해답은 30cm의 미학이 있습니다. 30cm의 미학이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게 뭔가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춤을 알리는 점형 점자블록은 차도 경계석에서 정확히 30cm를 떨어뜨려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아, 딱 30cm를 띄우는 거군요. 네, 이 30cm의 평탄한 공간 덕분에 휠체어 사용자는 점자블록의 울퉁불퉁함을 피해서 앞바퀴를 걸치고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동시에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블록을 밟고 지팡이를 짚거나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바로 차도라는 명확하고 안전한 정지 신호를 줄 수 있죠. 와, 그 30cm가 두 사용자 모두를 위한 안전거리였군요. 한쪽의 편의를 위해 다른 쪽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디자인으로 두 그룹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배려한 완벽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30cm의 틈 때문에 지팡이를 넓게 휘저으며 걷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놓치고
바로 차도로 나아갈 위험은 없을까요? 정말 그러네요.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허점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래서 다른 안전장치가 함께 작동합니다. 바로 색상입니다. 색상이요? 네, 점자 블록은 반드시 황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법적 강제 규정입니다. 시력이 완전히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색상과 명암 대비로 형태를 어렴풋이 인지하는 저시력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황색 점자 블록은 바닥과 명확히 구분되는 마지막 안전선 역할을 합니다. 아하.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회색이나 다른 색 점자 블록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건 사실 안전을 포기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30cm의 거리와 황색이라는 시각 정보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서울시의 보행안전구역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가 매일 걷는 길을 만드는 7가지 핵심 요소를 단계별로 아주 깊이 있게 탐험해봤습니다. 2.0m의 유효폭이 갖는 사회적 의미부터 1cm 단차의 중요성, 보이지 않는 적인 횡단 기울기, 그리고 30cm 이격거리가 만들어내는 절묘한 타협까지. 처음엔 그저 왠지 모를 불편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정교한 숫자와 기준들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7가지 요소들이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충분한 폭이 확보되어야 완만한 경사를 만들 수 있고요. 정교한 배수 설계가 있어야 완벽한 무단차 시공과 미끄럽지 않은 마감이 가능해지니까요. 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네, 이 지침들은 단순한 기술 규정집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모든 시민의 보행권을 존중하는 인권 선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물리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나 AI 기반 가로등 같은 기술과의 융합도 재현하고 있더군요. 거기서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잘 만들어진 물리적 환경 위에 스마트 기술이 어떻게 더해져야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살아있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접근하면 음성 안내 볼륨이 자동으로 커지고 휠체어가 다가오면 횡단보도 신호 시간이 스스로 연장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매일 걷는 이 길이 우리의 피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면 우리의 도시 풍경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